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넨 가글이 의료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 의료용 가글이 미용 시술 뒤 안면이 마비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공식 출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보안 손님이란 명목으로 청와대에 드나든 것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확인됐습니다. 최순실 씨 단골 성형의사 김영재 원장도 2014년 초부터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여러 차례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안면 근육 이상 등을 살펴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2014년 5월 미용 시술의 하나인 필러 시술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진에 보이는 입술 아래 멍자국에 대해 김영재 원장은 필러 시술을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본관 집무실과 관저 두 곳으로 상황 보고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대통령이 직접 수령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가 입국 전에 지인들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하는 육성 녹음 파일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됐습니다. 특히 국정기획 의혹의 결정적 물증이 됐던 태블릿 PC를 사실상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검찰이 확보해 특검 수사팀에 넘긴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박 대통령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최 회장을 상대로 면세점 특허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대통령 말씀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영수 특검 수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 이후 청와대 지시로 관세청이 관련 제도를 빠르게 개선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던 재벌 총수들의 증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담당 간호장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아침에 대통령에게 의료용 가글을 줬다 해서 대체 의료용은 왜 필요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고, 국가안보실장은 당일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며 그날 받았다는 대통령의 지시,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하라고 했다는 지시는 착각으로 잘못 증언했다는 것, 그리고 평소 이른바 비선 의료진들이 검문도 없이 청와대를 마구 드나들었다는 것 등등 황당함을 넘어서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한 직후에 해외에 있던 최순실 씨가 국내의 관계자에게 이와 관련해서 거짓 증언을 지시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단독 취재해서 잠시 후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청문회는 지금 잠깐 쉬는 그런 시간이죠? 네, 오전 10시 시작된 청문회는 지금은 저녁을 먹기 위해 잠시 정회된 상태고요. 8시 40분 속개될 예정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대응이 그동안에 많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조금이나마 밝혀진 게 있는지요?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떻습니까? 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가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쯤 박 대통령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 본관 집무실과 관저 두 곳에 각각 서면 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서면 보고서를 직접 수령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15분 뒤 박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온 점으로 볼 때 이 서면 보고서를 읽은 것 같다고 나중에 추가로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예. 또 당시 안보실장으로서 이 상황실 자리를 비우고 대면 보고를 하러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 가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다면 당연히 대면 보고가 가능했겠지만 관저에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두고 촉각을 다투던 그런 상황인데 서면 보고를 박 대통령이 직접 받아봤는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정말 너무 안이했던 대책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이른바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의료인들이 많이 출석을 했는데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비선진료 의혹이 불거진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주치의가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특히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의 안면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본인의 주장이죠. 오늘 청문회에서도 1, 2차 때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인들이 모르쇠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박 대통령 얼굴에 이 피멍이 든 사진을 놓고 증인들은 일제히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필러 시술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시술하지 않았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요. 김원호 전 의무실장과 서창석, 이병석 전 주치의 등도 모두 박 대통령의 얼굴 시술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무도 안 했다면 유령이 한 것이냐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당초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새롭게 밝혀진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의료 행위와 관련한 의혹은 더 키웠습니다마는 키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세 사람도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죠. 네, 국조특위는 청와대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서는 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는데요. 오후 4시쯤 청와대가 이 두 사람이 휴가 중이라고 밝히자 이 국조위원들은 청문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22일로 예정된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에 연수 중이라는 이유로 오늘 불출석한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도 이날 이 증인으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예, 국회 나가 있는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신보라 씨는 그날 점심시간 전에 부속실로 가글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신 씨가 전달했던 가글은 일반 구강 청결제가 아니라 의료용 가글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가글이 미용 시술로 얼굴이 마비됐을 때 사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약품 불출 대장입니다. 가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글은 의료용 가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부속실 직원한테 전달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일에 전달한 거는 가글만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대통령 경호실은 한 달 전인 2014년 3월 이 의료용 가글을 40개 구입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가글이 미용 시술을 한 뒤 얼굴이 마비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이 의료용 가글은 주로 필러를 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입이 마비가 돼서 양치를 못할 때 그때 주로 쓰라고 이 의사들도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 가글은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 이를 뽑거나 입안 치료를 했을 때 자주 사용됩니다. 구강의 인후염이나 기관 흡관 후에도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구강 수술이나 발치 또는 필러나 입안의 점막의 조작이나 수술을 한 뒤에도 예방이나 염증의 치료를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청와대 의무실장은 대통령이 당시 인후염을 앓고 있어 가글을 처방했다고 밝혔지만 그 용도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7시간과 관련해서는 머리 손질이 나온 바가 있고 오늘 의료용 가글이 하나 더 나온 셈이죠. 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또 김상만 전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서 자신이 직접 대통령의 혈액 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김상만 씨가 대통령 자문위로 위촉된 이후 청와대에 처방된 주사제는 태반주사 120개, 배곡주사 50개, 감초주사 60여 개 등
총 230여 개에 달합니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지난 5일 청문회에서 이 주사제 상당수를 대통령에게 처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태반 주사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맞았던 건데 이 때문에 주사 중독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용 주사 대부분을 대통령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대통령이 미용 주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한 거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가운데 2013년 9월 김상만 전 원장에게 대통령의 혈액이 반출된 배경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와 특히 호르몬 균형 검사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 검사는 지구병원 이런 데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상의하고 동의하에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였는지는 환자의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박 대통령의 혈액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부신에서 생산하는 DHEA 호르몬 수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경우 부신피로 증후군으로 불리며 갱년기 장애나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태반 주사 등이 실제 해당 호르몬 수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이 안 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건강과 직결된 검사와 처방이 비선 의료진에 의해서만 진행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예, 오늘 청문회에서는 저희 뉴스룸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비선 진료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이른바 보안 손님이란 이름으로 신분 확인조차 받지 않은 채 대통령 관저를 드나들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은 2013년 7월에야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그 이전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라이넥이라고 하는 태반 주사를 피하 주사했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지금 가지고 지참해서 들어가서 놔주신 거죠? 그러면 몇 차례나 놔주신 겁니까? 두세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이런 진료와 투약 사실을 청와대 의무실에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단골 성형 의사였던 김영재 원장도 2014년 2월 이후 여러 차례 청와대 관저를 드나든 걸 시인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대통령의 개인 손님을 뜻하는 보안 손님으로 분류돼 검문 검색조차 받지 않은 채 관저로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할 때 신분증을 보여줬냔 말이에요. 안 보여줬잖아요.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른바 그게 보안 손님이에요.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그 흉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여기 좀 감각이 좀 없어지면서 좀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 한번 봐달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현 정부에선 국가기밀이라는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호의 사각지대에 숨어 이렇게 비공식 비선 진료를 통해 관리되어 온 겁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세월호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즈음에 대통령이 미용 시술 중에 하나인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의 자문의는 시술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지만 시술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2014년 5월 13일 청와대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양쪽 입가에 멍자국이 보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피부에 주름을 펴는 필러 시술의 흔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혈관을 이거는 뭐 터뜨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당시는 세월호 추가 수색 작업이 한창일 때입니다. 희생자 수도 270명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이 며칠 뒤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을 때도 또 며칠 뒤 대국민 담화를 할 때도 멍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수색이 한창일 때 대통령은 주름을 펴는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재 원장도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술을 했는지에 대해선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결코 시술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절대 없습니다. 시술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은 불법 시술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대통령이 필러를 맞은 것 같긴 하다. 그러나 내가 놓은 건 아니다. 대통령의 미용 시술 여부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열쇠가 될지가 오늘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들은 이렇게 모두가 나는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영재 원장은 미용시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최순실 씨 일가 단골 성형 의사였지만 대통령에겐 시술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티에이징 전문의 김상만 전 원장도 미용 목적으로 주사를 처방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피멍 자국을 두고 필러 시술 의혹이 커지자 청와대 의무실 관계자들은 시술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시술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시술을 본 적도 없고 처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불출석한 또 다른 간호장교에게 의혹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항상 마늘 주사, 배곡 주사 놔주는 조혁 대위가 약은 최순실 씨 같은 비선에게 받아서 그럴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청문회에서 김상만, 김영재 증인은 모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방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김영재 원장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이른바 최순실 의료계 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박 대통령의 의료와 관련해서 의심쩍은 것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청문회를 보면 결국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건강을 비선들이 관리해온 것이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네,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의 혈액 채취를 통한 건강 검진부터 주사제 처방 그리고 피부 상담까지 비선 의료진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예. 실제 김상만 전 자문의는 자문의로 위촉되기 전 주치의 없이 대통령을 진료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이 내놓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주치의가 배석해서 의논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개인의 진료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비선 진료를 합리화한 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대통령 의료를 둘러싼 청와대와 의료진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건강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해왔는데 네. 청와대 의무실장이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척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들이 그러니까 비선 의료진들이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여전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 많죠. 그렇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대표적인데요. 김 원장은 오늘 청문회에서 청와대에 5번 출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2006년 커터칼 테러를 당한 이 박 대통령의 피부 상태를 보기 위해 찾았다고 했다가 뒤늦게 계속된 추궁에 피부 트러블 진료도 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원래 그 답변의 맨 첫 단변은 한 번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횟수도 바뀌었습니다. 예, 청와대 예. 출입한 횟수도. 예. 예. 하지만 이 성형 시술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 원장의 존재는 저희 취재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당초 박 대통령 의료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해명과 달리 오늘 청문회에서는 청와대 출입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도 숨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김영재 원장의 의혹도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그런데 김 원장 측의 의료기기 회사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지 않아서 인사보복을 당했다. 이런 폭로도 오늘 또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김 원장 부부 회사인 YJ콥스가 해외 진출에 실패하자 대대적인 인사 보복이 있었다. 이러한 폭로였는데요. 예. 정기택 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이 YJ콥스 때문에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며 이후 권고사직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예. 또 석 달 뒤엔 당시 해외 의료 지원을 담당했던 복지부 배모국장과 정모과장도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사건 뒤에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무튼 이것도 사실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 목적이 세월호 참사 당일, 그러니까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풀겠다는 것이었는데 비선 의사들은 아직까지 성형 의혹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자문의 모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를 출입한 적이 없다.
기존 입장을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 의료진 역시 의료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 신보라 장교가 참사 당일 오전 전달했다는 가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약품 불출 대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가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손혜원 의원은 이 가글이 보통 필러 시술 이후에 자주 사용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참사 당일 과연 어떤 목적으로 가글이 사용됐는지에 대한 이 부분도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청와대는 참사 당일 오전에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47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게다가 그 보고서를 받았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집무실과 관저에 상황 보고서를 각각 한 부씩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한 문제가 보내면은 집무실에 있는 게 확인이 됐으면 집무실을 보냈을 것이고 관저에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관저를 보냈을 것인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양쪽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서를 실제 수령한 사람은 관저의 안봉근 전 비서관과 집무실의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대통령의 수령 여부도 몰랐습니다. 빨리 대통령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보좌관에게 임무를 줬습니다. 오전 9시 24분에 이뤄진 첫 문자 보고도 대통령은 수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그날 대통령의 첫 대면 보고는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뤄집니다. 오후 3시 22분 미용사가 올림머리를 위해 청와대에 도착한 후에도 1시간 반 가까이 지난 뒤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청문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김 전 실장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주 전에 한 말도 오늘 부인했습니다. 또 청문회 출석 전에 청와대에서 말을 맞추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2주 전 중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전화로 선체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조 지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장에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혼돈을 한 것인지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워딩이 안 된 것인지 그건 제가 지금 확답을. 당시 김 전 실장의 발언은 크게 기사화도 됐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부인하면서 오늘 국정조사 발언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청와대에서 말을 맞추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에 제가 어제 와가지고 청와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난 이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이 워딩이 있느냐 없느냐. 김 전 실장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 증언을 이렇게 했는데 김 전 실장이 보여준 것은 당시 이른바 골든타임에서 청와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돌아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허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표류를 하기 시작한 시점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쯤으로 대개 봅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상황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30분이 훨씬 더 지나서였네요. 네,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문자 메시지로 청와대 수석들에게 상황을 전파한 시간이 오전 9시 24분입니다. 예. 문제는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 문자가 가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이미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가 이 45도 가까이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안 가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이 판단해서 이건 안 보내도 된다니까 안 보낸 건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일이죠. 네.
아무튼 500명 가까운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대통령한테는 문자가 전혀 안 갔다는 것이 뭐 상식적으로 역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럼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은 30분이 더 넘게 지나서죠, 박 대통령이 받은 게. 네. 이 박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표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 뒤인데요. 예. 이미 지적됐듯이 대통령이 제면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문제는 당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박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 그리고 관저 두 군데에 서면 보고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 안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과 즉각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텐데, 그런데도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는 겁니다. 예. 대면 보고를 하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본인은 집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관저에 거기까지 가서 대면 보고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어딘지 몰랐다고 얘기하고 네. 있기 때문에. 김장수 실장의 보좌관이 본관 집무실에 가서 서면 보고서를 전달한 뒤에야 본관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면 보고는 했지만 그 보고를 그러면 대통령이 확인했느냐, 이것도 몰랐다면서요? 네, 김장수 전 실장은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에게 서면 보고서를 이 보좌관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예. 대통령이 이를 직접 확인을 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여전히 확인을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자신이 보고한 내용을 지금 2년 반이 지나도록 당사자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세월호 침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지시는 이 서면 보고가 있은 후에 15분 뒤, 그러니까 10시 15분에 돼서야 나왔습니다. 예. 이 표류를 한 지 1시간 25분 만입니다. 박 대통령 당시 전화로 김장수 실장에게 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당시 세월호는 이미 108도가 기울었었고 약 15분 뒤인 10시 31분에는 세월호가 전복이 돼서 침몰을 했습니다. 전혀 딴 세상에 있었던 사람처럼 지시했고 보고했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아무튼 이미 골든타임은 다시 나간 뒤였습니다. 정부는 구조 인원도 잘못 집계했고. 네, 이 190명을 이중으로 계산을 해서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2시 50분에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유선으로 보고를 합니다. 오늘 김 실장은 그 당시에 보고를 할 때 약 4, 5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에 전화를 끊었다가 2, 3분 뒤인 2시 57분에 김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구조 숫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 이렇게 청와대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200명이 가까운 목숨이 잘못 집계가 됐는데 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전화를 한 건지, 그건 현재도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오후 2시였습니다. 오후 2시. 네. 그로부터 훨씬 거의 1시간 뒤에 해서 질책을 했다. 네. 이것도 역시 또 딴 세상에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더 좀 오늘 눈에 띄는 것이 김장수 전 실장이 오늘 청문회에서 본인은 당시 세월호 참사보다 안보를 더 신경 썼다, 이 말을 했대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 뒤부터는 안보실장은 오로지 안보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일체. 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위원들의 질타들도 계속 쏟아졌습니다. 예. 그렇다고 김 실장이 그 뒤에 아예 관여를 안 한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이죠. 4월 17일에 당시 국가안보실 상황반장이 해경 측에 연락을 해서 지금 국가안보실장님께서 보고서가 왜 안 오냐라고 했다는 말을 이렇게 오늘 그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도 김장수 실장은 이거를 안보 상황 보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거 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사이에 청와대에는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하는 미용사가 온 거군요. 네,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해주는 미용사가 예. 오후 3시 22분에 청와대에 도착을 해서 4시 37분까지, 그러니까 약 75분간 청와대 경내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청와대는 실제 머리 손질은 시간은 20여 분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 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류입니다. 아무튼 급박한 상황에서 머리 손질했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그나마 뒤늦게 또 확인한 사항이긴 한데, 그리고 나서 5시 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잖아요. 네, 세월호가 굉장히 긴 시간이
들어갔던 것이고. 네. 예. 세월호가 오전 8시 50분에 표류를 시작을 했는데 8시간 25분 만에 박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보통 세월호 7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오전부터 중대본 방문하던 시간까지의 뭔가 석연치 않은 그 7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궁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 앞에 7시간 때문에 잊고 있는데 그 뒤에는 그러니까 그 중대본 방문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렸습니까? 그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5분, 이건 좀 네.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네. 30분 이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부터 그러면 그 밤중까지 뭐 또 다른 7시간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다른 7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청와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예. 중대본을 다녀온 뒤에도 대통령은 구조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3번의 서면 보고를 더 받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그 청와대 조리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박 대통령이 오후 6시에 평소처럼 식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문제는 청와대가 밝힌 자료에도 박 대통령이 저녁 식사 이후에 어떠한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겁니다. 3번의 서면 보고 그것도 청와대 주장이고. 네, 받았다는 거지 예. 어떤 내용을 지시를 했다. 이 내용은 청와대가 밝힌 자료에도 없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는 그럼 손을 놓았다는 거냐. 이런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대본 방문 전에 7시간인데 앞으로 그 이후에 7시간 혹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또 이건 알아야 할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허진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씨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최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지인 2명과 나눈 대화를 녹취한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이번 국정 개입 사건의 이른바 스모킹건이자 핵심 증거가 됐던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고의로 이를 조작하려 했고 심지어 도난당한 것으로 몰고 가려 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로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물론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걸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예. 육성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듣고 나서 그대로 판단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서복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서복현 기자와 얘기 나눈 뒤에 오늘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직접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예. 박영선 의원은 이 녹음이 된 시점이 입국 전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예. 물론 보면 저희가 태블릿 PC를 공개한 이후로부터 최순실 씨가 귀국하기 전에 그 어간이겠죠? 예. 언제 이 통화를 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보면요. 예. 최 씨는 지난 10월 30일에 입국했습니다. 오전에 입국했고 기습 입국이었죠. 예. 그런데 이 녹취 파일의 다급한 지시를 볼 때 이 국정 개입의 결정적인 물증이었던 JTBC의 이 태블릿 PC 보도 이후 24일이죠. 예. 이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4일 그리고 입국 전인 10월 30일 이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녹취 파일을 잘 들어보면 둘 다 남성이 대답을 하는데요. 예. 박 의원 측은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현재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내용을 들어보면 우선 고영태 씨와의 관계를 숨기려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서 녹취 파일 들으셨지만 이 대목을 좀 말씀드리면요. 나랑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면 가방 관계 납품했다고 하지 말아라. 가방은 발레밀론가 그걸 통해서라는 부분인데요. 이 발레밀론은
공식 이름은 빌로밀로고요. 이곳은 고영태 씨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가방을 박근혜 대통령이 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 대통령 가방이 자신을 통해서 납품된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 납품된 것으로 해라. 이런 취지고요. 또 이 말은 결국은 박 대통령과 자신, 그러니까 최 씨죠. 또 고 씨와의 연결 구조를 외부에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해석됩니다. 예. 고원 기획을 얘기하지 말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고원 기획은요. 고영태 씨와 최 씨가 공동으로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 씨의 고, 그리고 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의 원을 딴 회사인데요. 결국은 이 회사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는 고 씨와의 관계를 언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도움받으려다가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도 역시 이 고 씨와의 관계가 깊지 않은 것으로 해라. 이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예. 두 번째 녹취가 핵심인데 큰일 났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뿐만 아니라요. 고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라며 전달하는 말도 나오고요. 또 다 죽어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혹과 거리를 두는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예. 완전 조작품이고 이걸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몰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걔네들은 JTBC를 얘기합니까?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예, 말 그대로 보면 조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품이라는 건 물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훔쳤다는 건 역시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아주 다급한 상황인 걸 볼 때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라고 본다면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부분은 태블릿 PC를 지칭하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최 씨가 공식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도 바로 이 태블릿 PC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작품이다, 또 훔쳤다 이렇게 몰아야 한다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는 모른다, 내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PC를 지칭하는 것이 맞다면요. 방금 녹취 파일에서요. 최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다.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작품이다, 훔쳤다. 만약에 이렇게 지칭을 했다면 검찰 진술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최 씨는 이 태블릿 PC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또 그 안에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몰아야 한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꾸며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조작품이나 아니면 훔쳐간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태블릿 PC를 두고 한 말이 맞다면, 물론 저희는 이렇게 아직 가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상에 태블릿 PC라는 표현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봐도 그렇게 의심될 수 있는. 지금 다른 언론들은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그렇게 안 쓰고 있는 언론도 물론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칙대로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화에서 아까 말씀드린 걔네들은 JTBC고 그게 맞는다면 태블릿 PC가 맞는다면 몰아야 한다는 JTBC를 대상으로 해서 지시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고영태 씨는요. 국정조사에서 최 씨가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른다 이렇게 말했고요. JTBC가 입수 경위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시를 받았다면 혼자만 알았는지, 과연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공교롭게도 지금 일부 보수단체 그리고 또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또는 자칭 훔쳤다. 보수단체입니다. 진짜 건강한 보수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터넷 매체에서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또는 훔쳤다. 그러니까 최 씨의 지시 내용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시가 어떻게 과연 전달이 됐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는 입수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모두 마친 상태고 기밀 유출의 핵심 증거로 결론을 내렸는데도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장들은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음모론적으로 보는 시각들 그리고 뭐 입수경이라든가 아니면 최순실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데 뭐 저한테도 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데 받는 분들께서는 명확하게 가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취재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취재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성한 씨에 대한 대목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성한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었고요. 그리고 JTBC와 한겨레 등을 통해서 재단의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 그러니까 최 씨에게 불리한 주장을 폈던 인물입니다. 예. 그런 이슈를 두고 계획적으로 돈도 요구했던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씨를 공격해서 그의 주장을 일축시키자 이런 의미인데요. 예. 최 씨는 또 실제로 지난 10월 2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씨가 협박을 했다. 그리고 5억 원을 달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아까 들려드렸던 최순실 씨의 육성, 2부에서 다시 들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최순실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공개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를 직접 좀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로텐더 홀로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나와 계실 텐데 아직 8시 40분에 시작된다고 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군요. 잠깐 인터뷰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공개한 통화 내용 그 상대가 누군지 사실 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최 씨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정도는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한 사람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동일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재단 관련 지인이다라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쯤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직접 여쭤봤는데 아마 청문회 전략상으로 놓고 볼 때도 오늘 밝히는 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사람이라고 오해한 것은 오늘 발표된 녹취록이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돼 있어서 그랬던 건데 결국은 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대개 24일에서 30일 어간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통화 시점은 10월 27일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시간은 한 새벽 5시경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경에 통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네. 독일 시간이라면 거기가 밤 시간이 됐을 테고 서울 시간은 새벽 5시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증거 인멸과 위증 교사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즉 최순실 씨가 그쪽에서 이렇게 위증을 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을 검찰은 알고 있습니까? 저는 검찰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언급을 왜 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밝혔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특검이 아마 오늘 저희 그 국조 청문회를 열심히 시청을 하셨다면 이 부분을 밝혀주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검찰이 만약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걸 왜 공개를 안 했는가? 그러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있었고 마지막 수사 결과 발표도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혹시 추측이 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순실과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그 검찰이 열심히 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젊은 검사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검찰이 그 예를 들어서 우병우 김기춘과 관련된 수사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재벌 관련 수사도 해놓고 이것을 전혀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특검으로 넘겼고요. 또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도 증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를 하지 않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의 수사는 끝났고 특검으로 넘어갔으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그 녹취록을 특검으로 제출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특검에서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드려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추가 공개를 예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어떤 방향인지는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네, 추가 공개도 대체로 이 증거인멸 위증 교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어디까지를 숨기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더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내용도 오늘 공개된 수신자와 같은 수신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더 질문 드리긴 좀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8시 40분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요. 저 청문회가 빨리 들어가셔야 될 것 네. 같아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 꼭 요 얘기는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러시죠. 이번에 그 청문회를 통해서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그 증인들을 청와대에서 일절 내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하고요. 또 삼성과 관련된 증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검사, 그러니까 검자가 붙은 이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아무도 안 나오고 내일도 또 정수봉 검사가 나오게 돼 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이 청문회 와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권력 영순위는 검찰과 바로 삼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증인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뭐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박 의원께서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청문회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 역시 증인으로 채택되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중형을 받는 이런 어떤 법적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그 청문회를 통해서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가 오늘 또 뭐 서울대 병원장 같은 분들은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지금 계속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어떤 그 고위 관료께서 어떤 이렇게 위증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와 관련한 JTBC의 단독 보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과 함께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안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죠. 최순실 씨가 주도해서 만든 재단에 재벌 돈을 모아주면서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주려 했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을 결정적인 물증을 검찰이 확보해서 특검 수사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대통령이 지난 2월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독대할 때 준비한 이른바 대통령 말씀 자료입니다.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SK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에 정부는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관련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준비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의 개선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독대 직전에 현안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한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총수들을 위해 긍정적인 답변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 말씀 자료엔 정부가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당시 SK는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의 면세점 사업권 경쟁에서 탈락해 이를 되찾으려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독대를 통해 말씀 자료를 제시한 시기는 SK그룹이 미르재단에 68억 원,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 등 모두 111억 원을 지원한 뒤였습니다. 검찰은 SK그룹이 재단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권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수사팀 역시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뇌물 혐의와 관련한 본격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JTBC 심수미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관련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맞죠. 근데 문제는 SK가 원하는 대로 관련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면세점 허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2월을 지나면서 기류가 달라지는데요. 청와대와 관세청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16일 대통령과 최 회장이 독대를 하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대통령이 들고 간 말씀 자료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실제 언급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준비된 자료에는 포함이 된 상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독대 자리가 끝나고 저녁 6시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최 회장과 통화를 하는데요. 이틀 뒤 2월 18일에 안 전 수석은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보통 이 검찰이 확보한 관세청장의 일정표에는 보통 청와대 보고의 목적은 따로 적혀 있지 않는데요. 유독히 이날만 면세점 관련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독대 뒤에 관세청이 움직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면세점 관련이라고 적힌 게 어떤 내용인지도 취재가 됐습니까? 예, 검찰은 이 자리에 김 전 청장이 들고 갔던 면세점 관련 현안 보고 자료도 확보를 했는데요. 특허 상실에 따른 이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SK와 롯데의 면세점 영업 종료일 이전에 추가 특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와 같은 이 개선 방안을 3월까지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계획대로 이행이 된 거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3월 31일에 우선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우선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또 4월 29일 관세청이 서울 시내에 대기업 3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4곳을 더 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SK와 롯데 등 여러 기업이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대통령 독대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관세청에서 추진하려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습니까?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려운 게요. 지금 2015년 12월 말에 관세청이 낸 보도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혀라고 넣어서 굉장히 강조까지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180도 바뀐 겁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그 대통령 말씀 자료 이후에 안종범 전 수석과 관세청장이 동원돼서 실제로 특혜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대목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일단은 SK 최태원 회장 그리고 박 대통령 모두 이와 관련해서 부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검찰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씀 자료. 이 말씀 자료는 통치자의 국정 운영 계획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국가 문서들이 저장된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도 대통령 말씀 자료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왜 대통령 말씀 자료에 의미를 두는 건지 박병현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 저장된 국무회의 말씀 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입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을 새롭게 교체한 것도 그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국무회의 전날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대적인 비서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말씀 자료를 통해 국민과 공직사회에 의미를 전파한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013년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경기단체 임원들이 오랜 기간 운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것은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해 8월부터 대한체육회 산하 2099개 전국 시도 경기단체의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자료는 대통령 의중과 앞으로의 국정추진 방향 등이 담기게 되며 각 부처의 업무보고나 청와대 비서관들이 중요하게 참고하게 됩니다. 총수들과의 독대 당시 시내 면세점 특허 개선 방안을 담은 말씀 자료 역시 실제 정책 변경으로 이어졌고 결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하지만 재벌 총수들은 두 재단에 낸 돈이 모두 자발적인 것이었다면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죠. 결국 대통령 말씀 자료를 건네받은 특검 수사팀에서 총수들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고 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이 추가 출연금 80억 원을 요구한 배경도 면세점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면세점하고는 뭐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세점 부분은 저희한테 너무 작은 사업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로 내면서 관련 특혜를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종의 뇌물로 제공한 것이다. 이거는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또 돈을 내기로 결정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이인원 부회장이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출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검찰 수사 자료엔 지난 2월 박 대통령이 총수들을 만난 뒤 청와대와 관세청의 기류가 급격히 달라진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팀이 재벌 총수들을 다시 불러 독대 자리에서의 대가성 인식 여부와 함께 당시 대통령 발언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택수 법조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 말씀 자료에 나와 있는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방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대통령 말씀 자료는 부처의 업무 보고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등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안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내 면세점 특허 개선 방안이 들어가 있다는 건 사실상 그대로 실행하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추가로 이제 시내 사업자 선정 사업이 시작이 됐고, 오는 17일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7일에 예정대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 최순실 씨 등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명확하게 밝혔고, 또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의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SK 측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실제로 면세점 사업권을 다시 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책이 변경이 됐고, 예. 그 과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제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면 대가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적용되니까 적용하기가 쉬운데, 맞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그만큼 대가성을 입증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그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3자 뇌물 혐의는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그렇게 뇌물을 주라고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3자는 최순실 씨가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를 위해서 기업 측에 재단에 돈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SK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뒤에 면세점 개선 방안이 나왔고, 그래서 다시 면세점 심사를 받게 된 이 과정이 모두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대통령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해명이 그럼 설득력이 없어지게 된 건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이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이 특허 개선 방안이 바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대 자리에 앞서서 기업들이 풀어야 할 숙제, 그러니까 현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청와대 측에 전달한 사실은 드러났는데, 그 반대급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이번에 처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특검으로 넘어갔으니까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이렇게 대가를 직접 챙겨준 것이 과연 SK뿐만이었겠느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그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고, 역시 면세점과 관련 있는 롯데그룹이나 이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 기업 이외에 또 다른 돈을 낸 또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른바 SK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이른바 이 선물을 챙겨주려 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특검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특검 사무실의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서준 기자, 특검 수사팀도 오늘 청문회를 주의 깊게 봤겠죠? 특검팀은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나온 증인 대부분이 사실상의 조사 대상들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새롭게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복지부와 강남보건소가 이 김상만 원장, 또 김영재 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11월 말쯤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에 늦게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되진 못했는데요. 이 특검에서 새롭게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대통령 진료가 논란인 건 단순히 의료법 위반 때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 병원 등에서 무상으로 진료받은 데 대해서 이 뇌물죄까지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 주치의가 아닌 사람들이 의료 장비와 약품 등을 가지고 청와대를 여러 차례 들락날락하면서 이 대통령의 혈액까지 반출한 데 대해서는 이 경호실과 부속실 등의 직무유기 혐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 세월호 7시간과의 연관성입니다. 특검도 이 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주치, 자문위, 김영재 원장 그리고 간호장교 모두 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사의 핵심은 뇌물 수사일 텐데 뇌물죄 적용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이 되고 있죠. 예, 어제에 이어 오늘 방금 보도를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이 직접 면세점 사업권을 챙기는 등 이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대가성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뇌물죄나 의료법 위반을 비롯한 여러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텐데 특검 수사팀은 어떤 식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합니까? 수사 영역을 4개로 나눠서 4개의 수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뇌물 수사는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 4팀장을 맡아서 이 특수통인 한동훈 부장검사와 진행을 합니다. 또 국정개입 의혹 전반은 이 수사 1팀장인 박충근 특검부와 신자영 부장검사, 그리고 이 문화체육계 의혹은 수사 2팀장인 이용복 특검부와 양석조 부장검사, 또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수사 3팀장인 양재식 특검과 김창진 부부장검사가 맡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검 사무실에서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한때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이 30cm 넘게 쌓인 곳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최고 10cm가 더 오는 데다가 한파로 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하얀 눈천지입니다. 눈을 처음 본 강아지는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지만 삽시간에 쌓이는 눈에 시민들의 걱정은 배가 됩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치워도 끝이 없네요. 또 이렇게 치워 놓은 뒤에 또 날씨가 추워서 빙판이 될까봐 걱정이고요. 어젯밤부터 강원 산간에 내린 눈은 오늘 오후 7시 현재 미시령에 39.5cm, 진부령에 31.5cm가 쌓였습니다. 이 때문에 속초와 인제를 잇는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10cm, 경기 동부와 강원도 등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내린 눈이 밤사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이 지역을 지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으로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일대에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보면서 답답해하신 분들 많지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국정조사위원들의 24시간 담아왔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지난주 2차례 열린 국회 국정조사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국민적 평가는 박했습니다. 하나만한 청문회 같습니다. 좀 청문회 취지와 안 맞게 질문하는 의원들도 있고. 이런 평가 속에서 3차 청문회 하루 전인 어제 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가 채 안 된 시각입니다. 이곳 의원회관에도 아직까지는 불이 꺼진 의원실이 대부분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업무가 시작된 의원실도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대부분 국정조사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곳들인데 청문회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이미 출근한 상태입니다. 출근은 원래 이 시간에 하시나요? 좀 부지런히 살아요, 요새. 며칠 지나서부터 거의 아침에 한 5시 50분 되면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 소속이지만 비박계로 국조위에서 활동 중인 장제원 의원도 일찌감치 의원실로 출근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입니다. 회의 좀 하지. 빨리 좀 합시다. 나 이제 시간 없어. 국조위원들의 공통된 고민은
결정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의혹을 파헤칠 한 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4월 달에 수요일 날 대통령의 그 공식 스케줄 있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김영장 맞춰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의원실 곳곳에는 일단 긁어 모아놓은 자료들 투성입니다. 탁자위를 보시면 이렇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알려진 문건도 놓여 있고요. 한쪽에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 관련 언론 기사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비서진들이 일을 하는 사무 공간도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관련 자료들을 기관별로 그리고 이 관련 인물별로 정리해 놓은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들어오는 제보도 일일이 챙겨봅니다. 지금 자리가 안 되실 것 같고요. 시간 좀 있다가 나중에 좀 오셨으면 하는데 청문회 관련해서 손님을 계속 만나야 될 것 같고. 장제현 의원도 제보자를 만나러 나설 땐 보좌진을 모두 물린 채입니다. 아유 수행비서 데리고 가면 또 말이 나갈 수 있잖아요. 어떤 입장이나 또 신변이나 신분이나 이런 걸 보호해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별 내용이 아닌 제보가 대부분.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만나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도 큰 소득 없이 국회에 다시 어둠이 깔리고 다들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다 정신없죠. 와이프 한 번 오래됐어요. 자는 모습만 보고 있고. 도시락을 먹으며 준비해보지만 청와대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할 텐데 내일은 거기에 의료 게이트가 이제 포함되는 건데 청와대 쪽에서 자료를 안 줘요 거의. 이 상태에서 또 아침이 밝고 의원들은 청문회장으로 향합니다.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 거기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정권의 특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조금 집중 추궁을 좀 해보려고요. 하지만 역시나 굳게 입을 다문 청와대와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 그 벽 앞에서 의원들이 세워간 나름의 논리는 공허해지고 맙니다. 만나고 싶다 한 걸 소개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환자의 비밀이 아니고 이건 국가가 아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 청문회도 이렇게 국민의 답답한 속을 뚫어주는 한 잔의 사이다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진실을 밝히라고 일관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청문회 기회는 단 2차례뿐. 핵심 관련자들의 자기 고백과 국조위원들의 분발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입니다. 밀착카메라 고석승입니다. 큰일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물어야 되고 이병헌이도 아주 그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시키면 다 죽고 다 죽고 다 죽고 다 죽고.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숱한 논란을 가져왔던 영화 다이빙벨이 TBS 교통방송 텔레비전에서 방영됐습니다. 붉은색 구명조끼들이 일제히 창문에 붙어 구조를 기다렸던 그 시간, 해경은 그저 사고 해역에서 맨만 돌았을 뿐 그 바다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던 시간. 사고 해역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던 민간 잠수사들은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식 같은 아이들이 눈에 밟혀 장비를 챙겨간 잠수사는 다이빙벨의 성능을 과장해서 골든타임을 낭비했다는 고발과 비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검표는 받아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던,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던 암흑의 시간들. 그러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외쳤던 말 그대로 후한무치의 시간들. 오늘의 청문회는 그 오랜 감춰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세월호의 7시간, 아니 비단 그 7시간뿐만이 아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 기나긴 시간. 그러나 청문회는 잃어버린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 대신 필러 주사, 의료용 가글, 미용시술, 프로포폴, 입에 올리기도 언짢은 의혹들로 채워졌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으나 눈 감은 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답답한 부정의 말들.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 세월호를 이야기한 작가 박민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끝내 눈을 감지 못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도 대통령을 위한 의료 체계도 모두 이른바 비선에 의해서 채워지고 무너졌던 이 황당한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은 수치심과 죄책감과 자괴감을 넘어서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결에서, 햇빛의 질감에서, 그리고 찬란한 나비의 날갯짓에서 누군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감출 수 없는 진실들을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1부에서 제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오늘 박영선 의원이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공개한 최순실 씨의 육성 녹음 파일, 이걸 가지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길지 않은 내용인데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즉 최순실 씨의 육성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고 그에 대한 해설을 서복현 기자와 잠시 또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물론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저기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들려드릴 육성 녹음의 절반만 우선 들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좀 서복현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JTBC도 간접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들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입국 전까지만이라고 입국 전에 통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제가 일부에서 전해드렸는데 이후에 박영선 의원과 연결하면서 날짜가 확정이 10월 됐죠. 27일. 그렇죠. 27일.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24일에 저희들이 태블릿 PC를 보도해드렸고, 30일에 최순실 씨가 갑자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시간 동안 호텔에서 자유시간을 가졌죠.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태블릿 PC 보도 사흘 뒤에 이제 통화가 이루어진 건데요. 그런데 27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지인을 통해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저런 지시를 내렸는데 27일은 바로 세계일보와 최순실 씨의 인터뷰가 나간 날입니다. 그 인터뷰는 내용은 태블릿 PC는 자신은 쓸 줄 모른다. 어떻게 구했는지 좀 경위를 밝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최 씨는 안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도 사건 은폐 지시를 내리고 또 외부 공개적으로도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부인하는 이렇게 양쪽으로서 모두 공식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잠깐
그 일부에서 나온 얘기, 박영선 의원과의 예,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 잠깐 좀 정리해드리자면 예.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지금 그 파일 그 두 뭉치로 해서 저희가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예,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고영태 씨는 아닙니다. 예. 여기 이제 고 씨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나오니까 그렇죠. 고영태 씨는 아닌데 재단 관련자라고 얘기했고 예. 박 의원은 내일 그것을 누구인지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 뭐 누구 K 재단의 누구다 얘기가 나오는데 예. 뭐 이건 녹취록을 입수한 박영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죠. 그건 내일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그 저 단어 중에 가방 회사 빌모라고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 납품했다고 하지 말아라. 가방은 발레밀로인가 그걸 통해서라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예. 근데 사실 발레밀로가 아니라 빌로밀로인데요. 고영태 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말은 고영태 씨 회사는 박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납품을 했는데 지금 이 말은 가방 관계 납품했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결국은 자신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가방을 납품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 회사를 통해서 빌로밀로라는 회사를 통해서 납품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해라. 그러니까 고 씨와 박 대통령 또 자신과의 관계를 감추려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고원 기획을 얘기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고원 기획은 고영태 씨 그리고 자신의 개명한 이름 최서원의 원자 예. 보통 그렇게들 많이 따곤 하죠. 예.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고 씨와 자신의 관계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고원기획은 고영태 씨와 공동으로 운영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 회사를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고 씨와의 이 관계를 숨기려 했던 것이고 또 하나 보면 고 씨와 관련해서 도움받으려다가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본인과 고 씨와의 관계를 역시 은폐하려는 이런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들려드릴 녹취 파일의 첫 번째 부분은 들려드렸고 지금 설명을 들었고 예. 두 번째 파일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예. 맨 첫 마디는 큰일 났네. 마지막은 다 죽어였습니다. 예. 뭐 이번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큰일 났네. 다 죽어. 이런 부분은 그만큼 최 씨가 다급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완전 조작품이고 이거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된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조작품이라는 게 뭔지 확실히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예. 일단 물건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시점을 봐야죠. 24일에 태블릿 PC가 공개가 됐고 저희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27일에 통화를 하면서 그걸 누가 훔쳐가지고 조작한 걸로 해달라.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라는 것은 JTBC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JTBC가 마치 그것을 뭐 조작해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꾸며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태블릿 PC라고 적시해서 얘기하진 않았으나 그렇죠. 예. 이건 뭐 바보가 아닌다며야 예. 정황을 알면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건요. 만약에 태블릿 PC를 지칭을 했다면요. 최 씨가. 물론 가정이지만 뭐 합리적인 상식적인 가정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렇다면 최 씨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른다고 했고 또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조사를 귀국하기 사흘 전에 이미 지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태블릿 PC의 존재를 알았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품이다,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몰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또 이 부분은 뭐 아까 박영선 의원도 얘기했지만 조작품으로 훔쳐갔다고 몰아야 된다는 건 결국은 위증을 이렇게 교사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성헌으로부터 뭐 돈을 뭐 요구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중심 인물이 사실 두 인물이었죠. 고영태 씨가 중심 인물이었고요. 핵심 인물이었고요. 또 한 명이 이성환 씨입니다. 이성환. 고영태 씨는 뭐 저희와 만나서도 연설문 수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물이고. 그런데 이성환 씨는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었는데요. 역시 JTBC와 한겨레와 만나가지고 재단의 배우와 최순실 씨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 씨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불리한 주장이었는데
그런 이 씨에게도 역시 공세를 펼친 거죠. 계획적으로 돈도 요구했던 걸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 씨를 나쁜 사람으로 공격을 해서 그의 주장을 일축시키려 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27일에 아까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27일 보도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도 이 씨가 협박하고 5억 원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에게 했던 그 지시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했던 반박이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뭐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뭐 SNS 카톡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음해 글들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 JTBC가 이 태블릿 PC를 보도하게 된 경위라든가 태블릿 PC의 그 주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굉장히 음해성 글들이 돌면서 이게 어떤 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헌재가 지금 뭐 재판 중에 있고 특검도 수사 중에 있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그렇죠. 이른바 이제 그 자칭 보수라고 하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건강한 보수로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글들을 돌리고 있는데 받아보는 분들께서 적당히 잘 가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박 의원이 누구인지라고 공개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 지금 이 재단 관련 지인이라고 했는데 이미 재단 관련 지인이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하고 은폐를 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미르재단의 재단의 사무부 총장을 이용해서 컴퓨터도 부수고 또 차은택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화 콘텐츠 사업은 너가 맡은 것으로 해라.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그 지시를 받아서 조작품이다 훔쳤다는 이런 그 위증 교사를 어느 선까지 퍼뜨렸는지도 아마 내일 정도에는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군지 저희들이 충분히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발표한 박 의원 본인의 발표를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2달 반, 어제 오늘 정치권의 일각에서 제시된 시간입니다. 이 안에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4.19 이후에 개헌을 하는데도 불과 2달 반에 개헌을 했습니다. 60항쟁 이후에 개헌도 역시 2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하지만 개헌은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두어 달이라는 시간 안에 이게 가능할지 급하게 후다닥 해치울 일인지 의문입니다. 팩트체크해서 확인해보죠. 오대영 기자, 그 당시에 정말로 2달이 걸렸습니까? 개헌안이 발의된 뒤에 통과돼서 확정될 때까지의 시간을 저희가 하나하나 세봤습니다. 1960년 개헌 35일이고요. 87년 41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 셈이죠. 네, 35일, 41일이면 김종인 의원의 얘기가 맞는 겁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총 9차례의 개헌이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기간이 대체로 이렇게 걸렸습니다. 한 2달 정도 되죠. 그리고 1960년에는 개헌이 2번이나 있었는데 두 번째는 1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12일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법안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없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투표에 걸리는 게 한 달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빠졌으니까 12일이 걸린 건데요. 1960년 이후에 국민투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87년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서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발의가 돼야 되고 공고가 돼야 됩니다. 국회 표결하고 국민투표 거쳐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당시의 날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의원의 말이 일단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죠. 이에 앞서서 훨씬 더 많은 과정과 훨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1987년에 개헌 때 주요 내용을 저희가 추렸는데 일단 딱 보기에도 복잡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일 텐데 저기 보면 김영삼, 김대중 회동도 있네요. 네, 저희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찾아서 기록한 건데 85년 6월 5일 야권의 3당 총재가 모여서 내년 중에는 개헌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86년 1월 17일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국론이 분열된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논의가 1985년부터 87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권에서는 개헌을 위한 1000만 서명 운동을 거의 1년간 벌였거든요. 시민사회 동참했습니다. 국민들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당시에 반대를 했었죠.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네, 결국에 6월 항쟁을 계기로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게 2, 3년 동안 여러 논의와 충돌을 거쳐서 나온 결과였군요. 네, 이렇게나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자료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87년에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고한 내용입니다. 그 네. 원본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침내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치권과 국민이 다 같이 동참을 했던 겁니다. 김종인 의원은 1987년에 민정당 소속이었습니다. 개헌 특위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2달 반이 아니라 3년 가까이가 필요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였죠. 네, 그러면 1960년 개헌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개헌에 필요한 기술적인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일 정도 걸렸고 네. 국민투표는 없었습니다. 87년처럼 사회적인 공론화가 없이 서둘러서 이뤄졌습니다. 그에 앞서서요. 3.15 부정선거 있었죠.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수습이 필요했던 자유당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은 계속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하야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저렇게 내각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 말대로 이때는 거의 2달 만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고 여당에서 먼저 개헌을 꺼내든 건데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지금과 아주 비슷하죠. 네. 당시에 국민들의 요구는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다시 하자라는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내놓은 해법은 개헌이었습니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개헌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쭉 요구했던 내각제를 이참에 관철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야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1960년의 개헌과 87년의 개헌, 성격 다르고 목적 다릅니다. 기간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의원이 2달 반이라는 기간만으로 둘을 묶어서 지금 개헌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내놓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개헌론자들은 1987년 이후 30년 동안 논의가 쌓여와서 시작만 하면 금방 합의안을 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역시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합의의 주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확인했던 건 뭐냐면 헌법이라는 건 우리 삶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민사회, 국민이 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각계각층에서 민의가 쭉 쏟아져 나올 경우에 개헌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취재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개헌을 소수의 현자가 결론을 정해서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 일부 정치 엘리트가 결론을 낸다고 해도 국민이 지지를 보낼지는 의구심이다. 이 개헌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네, 정치 엘리트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네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첫 키워드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버킹엄궁의 미용사들. 2013년 11월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버킹엄궁에 2박 3일 체류를 했었는데요. 당시 미용사 정모 씨 남매가 같이 머문 걸로 오늘 청문회에서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정신남매 미용사라면 혹시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오후에 청와대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각각 예. 머리 손질과 얼굴 화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박영선 의원이 오늘 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좀 보시면
보신 것처럼 버킹엄궁에 머물렀던 수행원 5명입니다.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비서관과 이 정씨 2명인데 여권 번호가 M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민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버킹엄궁에 대통령과 2박 3일 대기한 사람이 불과 5명 뿐인데 이 중에 외교안보나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관이 아니라 헬스 트레이너와 미용사 2명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대통령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뭐 해외 순방 중에도 그건 변함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뭐 이와 관련된 칼럼이 오늘 뭐 화제가 크게 됐더군요. 중앙일보에 나왔던 게. 그렇습니다. 당시 런던 특파원을 했던 중앙일보의 사회부장 칼럼인데요. 불과 하룻밤을 묵었던 호텔에 관련된 증언입니다. 당시 뭐 침대도 바꾸고 샤워 꼭지도 바꾸고 전자레인지까지 들여놨다는 얘기인데 이 호텔이요. 하이드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5성급의 세계적인 호텔입니다. H 호텔인데 이 세계적인 호텔의 시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걸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칼럼 저도 봤는데 뭐 조명하고 그 흰 장막까지 설치했다는 증언도 나오던데 그건 뭘까요? 그 칼럼 다시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 게 필요했느냐? 자, 대통령이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밝아야 되고 거울 뒤에 보이는 곳에 흰 장막을 쳐서 모습을 볼 때 다른 게 안 보이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사진, 이런 사진들의 느낌을 좀 연출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송혜교 씨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이 화제가 되면서 오늘 2014년 11월이었는데 대통령이 창조경제 박람회에 가서 시연하는 이런 사진들도 덩달아 화제가 됐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회의를 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이미 나왔었죠. 그 해외 순방이 바로 이 영국 등 유럽 순방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이완영 항복 선언했나? 자, 국조특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국조를 방해한다는 항의를 받자 결국 사퇴를 했는데요. 간사직에서 잠깐 들어보시죠.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뭐만 좀 하세요. 특히 18원 후원금을 몇백 명이 저한테 넣고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영수증 발행값이 더 든다면서요, 원래. 국조를 방해하지 않았다. 생방송 시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청문회를 보시면 자, 저런 회장들이 오래 앉아있기 힘드니까 빨리 보내주자. 또 우병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좀 안타깝다. 고영태 증인 최순실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이런 진리들만 했기 때문에 과연 방해를 안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일본에서도 지금 이런 질의들이 보신 것처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질의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도대체 뭘 물어보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그런 출연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모양인데 참 씁쓸합니다. 보면서도.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주식이냐 부식이냐. 주식 갤러리가 아니라 먹는 거 얘긴데요. 자,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음식에 비유하는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오늘 자신은 질리지 않는 밥과 같다. 고구마나 사이다 매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은유법이라고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는 뭐 우산, 뭐 텐트 이 얘기가 계속 나오더니 오늘은 뭐 먹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고구마, 사이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 이재명 시장 이 사람들 지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발언하는 게 고구마처럼 답답하다,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해서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자,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사이다는 금방 목마르지만 나 고구마는 든든하다. 그랬더니 바로 이 시장이 자, 지금은 고구마를 먹으면 체한다. 가만히 있던 박원순 시장이 또 같이 들어왔는데요. 자, 나는 톡 쏘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지만 빠지면 안 되는 김치다. 그랬더니 안희정 지사는 나는 질리지 않는 밥이다. 서로 자기가 좋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음식이 나올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0도로 전국이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아서 춥겠습니다. JTBC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많이 힘든 그대 힘이 든 그댈 안아주고 싶어